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판단의 의미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먼저 권한쟁의 심판이 어떤 겁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둘로 한정이 됩니다. 이들의 권한이 서로 간에 이제 충돌되거나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이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 처음에는 헌법소원 심판하겠다고 하다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바꾸게 됐는데 이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권한이 침해됐을 때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기관의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는 한 표 차이로 효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 개로 축소된 거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일단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은 이제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검수완박법 이후에 시행령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에 대한 유무 여부, 이제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는 사실은 좀 더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법률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령 같은 경우는 모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불법인 시행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여당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예. 교수님, 일단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은 더 크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6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로 오다가 이번에는 다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개로 줄다 보니까 6대 범죄로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 2개로 줄은 것과 기존에 하던 것과의 어떤 겹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컨대 부패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공무원 범죄는 이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의 부패 범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 범죄로 볼 거냐, 부패 범죄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건 공무원 범죄죠, 부패 범죄이기도 하니까 검찰이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모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모법에 전혀 근거 2대 범죄 아닌 것을 새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겹치는 부분을 그렇게 정리한 것을 가지고 이 모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행령은 현재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이제 하나하나 좀 판결 내용을 봐야 될 텐데 적법 소환 절차를 침해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회의 권한 중에 이제 국민의힘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본 것인데요. 일단 심의 표결권 침해는 맞다. 하지만 이 심의 의결권 그 침해가 전면 차단돼서 국회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침해는 아니고 국회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무효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특히 상권 분립상 입법권은 존중돼야 되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판단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사위 관련한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이 법률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결정 내용입니다. 네, 즉 본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지만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독수독과의 이론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증거 수집할 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위법한 수사 과정 같은 게 반복될 테니까 예. 그런 증거는 유죄의 증거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시켜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논리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문제도 위장 탈당 같은 게 잘못됐다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서 정상적인 절차를 갖다가 왜곡시켰다. 그런데 그 결과물인 어떤 이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하면 마치 고문을 통해서 뭐 증거를 찾았지만 그 증거는 유효하다라고 한 것처럼 네. 이 위장 탈당 앞으로 또 해도 된다. 아, 이런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물론 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미디어법 사건 같은 경우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대리투표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거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인정을 했고 그런데 그 관련 법률들 방송법이니 신문법이니 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 그때는 그 대리 투표를 한쪽이 사실은 반대하던 쪽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위해서 대리 투표에서 이 절차를 갖다가 뭐 속된 말로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법률도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네. 이런 쪽에 손들어주는 이런 결과가 되겠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예. 라고 해서 그때는 이 절차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거와는 또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본회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는 식의 이제 설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오히려 네.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 절차라고 하는 게 앞에서 아무리 이제 위법하게 네. 불법적으로 하더라도 본회의만 거치면 다 그게 치유되느냐?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수 독가 이론처럼 고문을 통해서 했어도 그 증거가 진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괜찮다 이런 것처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 과정에 있어서 위장 탈당 등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갖다 사실상은 조장하는 네.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헌재가 한동훈 장관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청구 요건 중에 하나가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야 사실 본안 판단이라는 실체적인 심리가 진행 가능한데요. 네. 우리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야 되고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된 기관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수사권과 관련된 이제 권리 침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소추권이나 수사권이 없죠. 직접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직에 있고 특히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지휘감독권이기 때문에 네.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것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검사는 어땠습니까?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헌법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검사에게 부여된 권리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상 기관으로도 볼 수 없고 특히 검사에게 부여된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수사권이라든가 소추권은 헌법상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 법률상으로 부여됐는데 이 법률은 누가 만드냐면 입법부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영장 청구권입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사권을 당연한 전제하에 영장 청구권을 규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영장 청구권의 본래의 의미는 강제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있지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이 검사에게 당연히 부여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결정의 요지입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쟁의할 수 없는 즉 각하될 만한 것인지 또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일단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건 영장 청구권이건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기 곤란한 것이죠. 네. 근데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렇다면 이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까 이제 손 변호사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냥 이건 별개다라고 판단하고 각하를 했지만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당사자적 경우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랬었을 때 이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본안에 들어가서 좀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결론은 뭐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네. 최소한 이걸 각하할 문제는 아니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즉 이 한동훈 장관 역시도 좀 더 실질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아마 교수님의 의견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비슷할 겁니다.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왜 이 부분이 헌법상에서 수사권이 안 되는지, 그 헌법상에서의 권한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에서 검찰이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5대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역시 한동훈 장관의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보다는 헌재에서 이번 결정을 하면서 설명한 표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사권, 소추권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어떤 특정 기관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에 이제 분배될 수 있는 성질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네. 즉 검사가 독점적으로 헌법상에 의해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고 내가 가지는 권리여야지 침해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입법권에 의해서 분배되는데 예를 들면 경찰도 나눠 가질 수 있고 검찰도 나눠 가질 수 있고 현재 공수처나 특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내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한다면 수사권을 검사가 가진다는 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예. 결국은 이건 입법권에서 해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 내에 있는 입법기관을 상대로 권한 다툼을 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요. 이것은 곧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적으로 권한이나 이런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헌법에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해석상 헌법재판소가 영장 청구권만으로 수사권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너무 이제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네.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헌법재판소 기존 판례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까지를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랬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제한이 되고 있고 이동이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을 때는 검찰 쪽에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검수 완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면서 검찰 쪽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뭐 입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완박으로 가기까지 한다면, 완전 박탈로 가기까지 한다면 영장 청구권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검찰 쪽에서 했던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그랬는데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는 남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좀 엇박자가 있었다. 예.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의미는 6대 범죄에서 아예 다 없앴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2개를 남겨놨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눠줘야 된다.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건 헌법재판소가 단순하게 뭐 이유 없이 결론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네. 설명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총 이제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대4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치열해 보였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반대 의견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5대4로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도 국회의 어떤 심의 표결권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무효라는 의견도
4명이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일반론적으로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모든 효력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특별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 명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 중대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효력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심제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에게 기속력이 발생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검사의 수사권 조정의 범위에 둘러싼 이견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를 얼마나 확대해주고 얼마나 좁힐지에 대해서 여야와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이제 검찰 쪽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인데 결국 입법권의 문제이고 입법 재량권 범위 내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현재 국회에서 이제 너무나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되 추후에 입법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고소인들이 이제 고소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나왔을 때는 이의 신청이나 여러 가지 구제받을 절차가 있지만 또 고발인 같은 경우에 고소인과 비슷한 위치에서 고발 조치를 하거나 뭐 시민단체라든가 또 제3자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헌재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합의해서 법률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서로 헌재의 결정 가지고 뭐 받아들이지 못한다, 비판하고 수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수사권의 공백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라고 이제 예전에도 글을 쓰신 것으로 제가 봤는데 문제는 11개월 만에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예.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이런 일이 더 안 생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잠시 소개드렸던 미디어법 사건하고 이 여야가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국회 다수당이 어느 쪽이었었느냐. 그때도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이제 여당이었었거든요. 당시에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이 대리 투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이 법률을 갖다 무효로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근데 이번은 이제 거꾸로 된 거죠. 민주당이 다수이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위장 탈당을 했었고 이랬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거냐는 건 결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이게 뭐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성을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반으로 5대4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무조건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이 위헌법률 심판처럼 위헌 결정처럼 무효로 판단하려면 이 숫자가 가지고 되겠느냐. 이 결정 정족수의 문제가 이제 또 하나가 이 제도적인 문제로 사실 이게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특수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이제 보수 진보의 문제보다는 법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8대 0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어떤 분은 보수 성향, 어떤 분은 진보 성향 이게 쫙 갈라져 가지고서 중간에 이제 한 분만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쪽 5대4, 저쪽 5대4 했었지 실질적으로 네 분은 완전히 이제 색깔을 달리했었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단과 관련해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